들어본 적 있는가? 정말 깜깜했습니다. 처음에는. 고의적 위험 상황. 의도적으로 비행이 조정이 안 되는 상태를 빠뜨리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0.1초 간격의 생과 사. 드라마틱하게 딱 한 사이클 남기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다른 나라에서 불가능한 일들. 우린 왜 가능했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T-50이 얼마나 훈련기로서 적합한지를 반증해 주는 불가능에 도전하라. T-50 시험 비행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蓝희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T-50 고등 훈련기 비행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시험 비행의 성공을 위해 수고하셨던 네 분의 주역 모셨습니다. 먼저 공군 항사단에 근무하시며 T-50 고등 훈련기 체계 개발에 참여하신 조복은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복근이라고 합니다. 역시 공군 항사단 소속으로 T-50의 시험 비행을 계획하고 지원하셨던 정영식 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영식입니다. T-50의 시험 비행 조종사로 최초의 초음속 비행을 수행하신 주인공이시죠. 한국항공의 이충환 수석연구원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환 수석연구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군과 한국항공에 근무하시며 다양한 국산 공군 항공기 시험 비행을 이끌어오신 이동규 수석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규 수석연구원입니다. 네, 조복은 고문님은 오늘 우리 프로그램에 처음 출연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T-50 고등 훈련기와는 어떤 인연으로 시작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T-50 개발 사업에는 상세 설계 검토가 완료되고 CJ 1호기 출고 얼마 남지 않았던 2001년 1월에 고등 훈련기처 개발 관리과로 보임되어서 사천 현장에서 체계 종합 그리고 체계 안전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앞에서 출연하신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시기는 고등훈련기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공군 지휘부와 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관리 조직을 확대하고 개발 관리와 관련 있는 위탁교육을 이수하거나 개발이나 항공사고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본 공군의 많은 장교들이 고등훈련기처로 모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조금 첫 번째 고등훈련기처에서 근무한 내용을 좀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수행했던 업무가 이제 공군, 국가연 기품원 등 정부 부서와 주계약업체 간 합의된 현장 사업 관리 절차를 전면 개편하고 관리하였으며 체계 안전 그룹 회의를 운영하였고요. 비행 시험 준비 및 시행을 위하여 기술검토위원회와 병행하여 안전검토위원회 운영 절차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CJ 1호기 출고 이후에 초도 비행 준비 검토를 위한 예비 회의를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록히드 마틴에 수행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보완해서 초도 비행 준비 검토 회의를 두 차례에 걸쳐 수행했습니다. 실제로 초도 비행 준비가 거의 다 되어 갈 무렵에 2002년 6월 말이죠. 현장을 떠나서 청주기지에 있는 비행 대대장으로 이제 이동하였고요. 두 번째 고등훈련기처 근무는 2004년 12월 초부터 비행시험 지원과 체계개발 종결 과정을 현장에서 숨가쁘게 수행하고 2005년 12월 말에 방위사업청에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근무한 것이 항공기 체계과장의 직무였습니다. 네, 또 그런 또 인연을 또 갖고 계셨군요. 저희가 시험 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조 고문님께 한 가지 질문을 좀 더 드릴 텐데요. 기록을 보니까 2004년 12월부터 약 1년 동안 이 고등훈련기 사업소의 항공기 체계 과정으로 근무를 좀 하셨는데요. 이때 수행했던 업무가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셨습니까? 네,
항공기 체계과는 개발 항공기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임무를 띠고 있는데요. 항공기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산 항공기 형상을 확장하는 데 있다는 것은 앞에 출연하신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네. 항공기 체계과의 업무를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 보면 비행 시험이 가능한 상태로 항공기를 유지하고 비행 시험 결과를 반영하여 항공기 형상을 변경하는 과정을 관리하며 체계 개발 종결에 따른 납품물을 검수하여 납품 조서를 발행하고 예. 개발 시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주된 임무였습니다. 이 네 가지 업무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연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많은 경우에 앞쪽에 일이 결정되거나 해결되어야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이 걸려 있습니다.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T50의 체계 개발 과정 중에서 이제 이 시험 비행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마침 이제 항공기 체계 과정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체계 개발 시작 무렵에부터 시작해서 뭐 상세고부터 또 시제기 만들어내는 부분, 나중에 양산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맡고 계셨던 거죠. 일단 항공기가 시험 비행 들어가면서부터는 현장의 조직이 매우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기초의 과가 모두 6개인데 대전 계룡대의 사업계획과 양산기획과 그다음에 사천의 항공기 체계과 군수지원체계과 훈련지원체계과 그리고 양산에 관련되는 양산관리과 생산관리과 이렇게 4개 과가 현장에 있었는데 양산은 사실은 체계개발 과정에서 그 항공기 체계과장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항공기 체계과에서 양산 형상을 확정하는 그 현장 그 형상 동제 심의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양산과와 밀접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어쨌든 T50의 체계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많은 부분들을 또 가담해 주시고 또 실제 이제 이 과정의 역할로서 이제 그 관리 부분들을 많이 좀 해줬을 텐데요. 이번에 우리 정영식 네. 대표님께도 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질문 한 가지를 좀 드려볼 텐데요. 이제 오랜 기간 또 우리 항공기 개발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해 오셨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이 공군 52 시험평가 전대 가망인증 실장으로 지금 네. 그 현직을 맡고 계시는데요. 공군 관련 기사를 쭉 훑다 보게 되면 이 가망인증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중요성이 또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망인증 기관이 주로 어떤 일을 좀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중요성이 매우 높아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망인증이라는 제도 자체는 원래 민항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외국에서 민항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잦은 사고로 인해서 대형 인명사고 자꾸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너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사고를 줄이고 인명 피해를 줄일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비행 안전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민간 항공에 시작된 것이 가망인증 제도라고 해서 적용이 되었는데 그전에는 미 공군에서도 적용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2000년 초반부터 시작해서 미 공군에서도 비행 안전에 대한 그런 그 개념들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민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망인증 제도를 도입해서 실제적으로 군에서도 적용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다 모든 국가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T50을 개발할 당시에는 가망인증 제도가 도입이 안 되었었습니다. T50 개발이 끝나고 2009년도에 KT-1 항공기 터키 수출할 때 터키에서 가망인증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태로 해서 군용 항공기 비행 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공식화되기 시작했고요. 방위사업청을 인증 당국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공군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이 3개 기관을 이제 전문기관으로 하고 공군에다가 주관기관으로 해서 업무를 총괄하는 그런 업무를 부여해서 가망인증 관련된 업무를 이제 총괄하게끔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육군, 해군까지 포함해서 5개 기관이 가망인증 관련 기관을 설치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는 항공기 관련 업무를 할 때 5개 기관이 모인 TF 형태로 태스크포스 형태로 해서 그 항공기가 누구의 주관이냐, 어떤 군이냐, 예를 들면 고정익 같은 경우는 공군이 주로 하니까 공군한테 팀장을 주고 헬기 같은 경우는 육군에서 많이 쓰니까 육군한테 팀장을 주고 이렇게 해서 팀장을 중심으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그 가망인증 업무를
수행을 하고 최종적인 가망인증서 발행은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발행토로 이렇게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2009년도 이제 KT1의 터키 수출을 계기로 해서 네. 가망 인증에 대한 필요성, 또 가망 인증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민항이 갖고 있었던 이런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해주는 그런 기관으로 다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사로 오늘은 TOC 고등훈련기의 시험 비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동규 수석님, 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2004년부터 예. TOC의 그 시험 비행 소티가 급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를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예. 당시 이제 시험 비행 소티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이 고난도의 이 그 시험 비행을 이제 하게 된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위험한 시험이 이제 고영각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우선 이 고영각 그 시험 비행이 어떤 것인지 개념적인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약간 기술적인 용어를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고영각이라고 하는 용어는 영어로는 하이 앵글 오브 어택. 그래서 앵글 오브 어택을 우리말로는 뭐 영각이라고도 하고 바등각이라고도 하고 그 각도가 높다라는 의미가 고영각이라는 용어인데 그 영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항공기가 양력을 얻으려면 날개로부터 양력을 얻는데 양력을 발생시키는 변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항공기 속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영각이라는 각도. 영각은 항공기가 이렇게 비행을 하게 되면 상대 풍과 항공기 날개의 중심선이 이루는 각도가 영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각, 바등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양력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영각이라는 건 이 영각 자체가 높은 상태를 말하고 이 영각이 커지려면 항공기 속도가 적은 상태에서 수평 비행을 하기 위해서 영각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영각이 커짐에 따라서 양력이 증가하는데 무한정 증가하지는 않고요. 그 임계 바등각이라고 하는 임계 영각이라는 각도, 그건 날개 형상마다 틀린데 이 각도를 초과하게 되면 양력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왜냐하면 이 날개 표면으로 흐르는 에어플로우가 그 박리라고 세퍼레이션이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력이 순간
확 떨어지는, 거의 그래프로 치면 절벽에 가깝게 딱 떨어지는 그 바등각이, 그 임계 바등각이 발생을 합니다. 그 지점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양력이 한순간에 확 떨어져 버리니까 항공기가 양력을 잃고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벤셔널 항공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력을 완전히 상실해서 항공기가 떨어지는 거를 스톨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스톨은 모든 항공기에 있고, 이 스톨이 발생하게 되면 대부분의 안정성이 좋은 항공기들은 기수가 떨어지면서 다시 속도를 얻게 돼서 스톨로부터 회복이 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TO10 항공기는 F-16과 마찬가지로 프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라고, 이 항공기가 이런 스톨로 진입되는 것을 프라이 컨트롤 컴퓨터가 방지를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항공기가 속도가 적어져서 임계바등각 직전까지 가더라도 임계바등각을 초과하지 않게 항공기가 기수를 자연스럽게 낮춰서 스톨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모든 조건에서 적용되는 게 아닌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스톨로 진입하지 않는 항공기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비행제어 컴퓨터의 능력을 초과하는, 비행 조정 계통의 능력을 초과하는 조건으로 만듭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기수를 거의 수직에 가깝게 들어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바등각이 커진 거를 인지를 하고 비행제어 컴퓨터는 기수를 다운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기수 그 상승각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기수 다운하는 노력하는 와중에 벌써 항공기는 그 스톨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항공기가 떨어지면서 그거를 이제 디파처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용어가 컨트롤드 플라이트 상태에서 벗어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이 시험을 하는 게 고바등각, 고영각 시험이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특히 고등 훈련기이고 하니까 조종사가 조종을 뭐랄까 급격한 기동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약간 좀 부지하게 기동을 해서 항공기가 그 스톨, 그러니까 디파처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들어갔을 때의 디파처 상태에서 항공기의 특성이 어떤지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이 두 번째는 디파처 상태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오느냐를 또 그 테크닉을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목적으로 고영각 시험이 필요하고요. 지난 시간에 그 비행 영역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이 제일 저속 영역. 그래서 이 얼마까지의 바등각을 과연 허용을 하면서 그 최종적으로 비행 조종 계통에 적용을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시험이 고바등각 시험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잠깐만 들어도 이제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는 생각이 지금 이제 얼핏 드는데요. 늘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이 비행을 하는 시험 비행 조종사들조차도 이 고영각 이런 그 시험 비행에 대해서는 좀 꺼려한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꺼려하죠. 저는 꺼려했습니다. 저 앞에 계신 이충환 수석께서 맨 처음에 이제 고영각 시험에 그 시작을 끊으셨고, 제가 이제 그때 후방석에서 이제 전방석을 조금 배웠죠. 현장에서 배우고 이제 중반 이후로는 이제 제가 이제 맡아서 나머지 마무리까지 줬는데, 일단 제일 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기가 조종 불능, 아웃 오브 컨트롤 상태로 일부러 넣어야 되거든요. 그 진입을 시켜서 조종 불능 상태에서 특성까지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일반적인 조종사 같으면은 조종 불능 상태에 진입하지 않는 걸 제일 우선 하고요. 만약에 혹시 들어갔으면 제일 빨리 회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희는 들어가서 특성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저희는 기다리는 시간이 상당히 지루하죠.
그리고 조정불능 상태에 진입했을 때 그 항공기의 거동이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바이올런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항공기의 3축, 피치축, 롤축, 요축에 대해서 계속 오실레이션을 하거든요. 그럼 탑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비행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유지하는 게 좀 심적으로 부담이 되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험한 걸 알기 때문에 뭐 타기를 꺼려합니다. 제가 조금 부연 예, 설명드리면 수석님. 예. 이 고형각 시험이 얼마나 위험한 시험이냐면은 회복이 안 됐을 때는 비상탈출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그 시험을 하다가 항공기에 어떤 상태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엔진이 정지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 시험 자체가 조종력이 있는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조정이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서 그 특성을 시험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을 할 때는 비행장 상공에서만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엔진 시동이 꺼졌을 때는 바로 글라이드를 해서 비행장에 착륙할 수 있게끔 항상 비행장 상공에서 눈에서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시험을 하고 보면은 고도가 너무 급격스럽게 변하기 때문에 비행운 가끔 보셨습니까 혹시? 비행운이 밑에서 보입니다. 3만 몇천 피트 이렇게 비행을 하더라도 비행운을 볼 정도로 이렇게 보고 시험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예. 그 정도로 위험한 시험입니다. 그럼 이제 고형각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짧은 시간인가요? 기껏 해봐야 10초, 몇십 초 이내의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TOC 고형각 시험이 이제 어땠는지 이제 지금 두 분 말씀도 들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은데요. 이충환 수석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제 지금 시험비행 조종사 분들이 뭐 공군에서 내놓으라 하는 정말 정예 파일럿들이었고 또 그렇게 또 선출이 돼서 이제 계속 훈련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 고형각 시험을 하실 때 굉장히 집중력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뭔가 개인적인 장치, 조종사들로서의 어떤 준비들 이런 것들을 하고 하셨을 텐데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고형각 시험 비행을 집중적으로 했던 때가 지금부터 한 15년 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계신 이수영님이 너무 리얼하게 해가지고 지금 막 울렁거립니다 지금. 예, 사실은 많은 횟수의 고형각 시험을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그 준비 과정이 철저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형각 시험 비행은 의도적으로 비행이 조정이 안 되는 상태를 빠뜨리는 거거든요. 의도적으로 가는 겁니다. 비행기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훈련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 들어가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파괴한다고 할까요?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조정능 상태로 빠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한 번도 이 고성능에 대한 고형각 시험에 대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F-16이 이제 우리 비행기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16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이 기동은 금지 조작입니다. F-16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끝에 미 공군 시험비행학교에서 F-16 고형각 시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배워보자 해가지고 가서 한 두세 번 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TOC 고형각 시험을 아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런 훈련이 필수였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는 이 시뮬레이터가 사실은 비행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TOC 시뮬레이터가. 그래서 이 고형각 시험을 하기 전에는 똑같은 테크닉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시뮬레이터로. 거기서 조종사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이 비행기는 이건 비행으로 한번 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을 때 이제 비행으로. 물론 엔지니어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조종사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확신은 이제 시뮬레이터 통해서 이제 갖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건 타도 되겠다라고 이제 되면은 이제 시험을 하는 건데요. 사실은 조종사도 조종사지만 비행기도 준비를 합니다. 비행기는 아시겠지만 이게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비행기를 살려야 되죠. 조종사도 살려야 됩니다. 근데 이 비행기를 살리기 위해서 낙하산을 추가로 장착합니다. 시험 전에. 그 낙하산 이름이 이제 스핀 회복용 낙하산인데요. 사실은
수많은 시험 비행을 했지만 고영각 시험을 했지만 이 낙하선을 쓴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T50의 그 고영각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실은 연습할 때 한번 펴봤습니다. 공중에서 잘 작동이 되는지. 근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 T50이 얼마나 훈련기로서 적합한지를 반증해주는 그런 결과인 거죠. 예. 뭐 마지막까지 또 이제 우리 T50에 또 우수한 점을 좀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우리 이동규 소속께서는 꺼리긴 했으나 그래도 뭐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 또 이게 시험 비행을 하셨을 텐데 고영각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그 준비 사항은 이충환 수석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제가 이제 고영각 시험하면서 이제 기억에 남는 거 이게 이제 T50 개발 시험 비행 중에 위험한 상황 그 랭킹 2위의 이벤트가 있었는데 말씀드렸지만 T50 항공기의 그 우리는 그걸 디파처 레지스턴스라고 하는데 그 디파처로 들어가는 걸 스스로 저항하는 능력 이게 상당히 우수한 특성이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F-16보다도 그런데 더 저항성이 높다는 걸 확인했는데 그래서 일반적인 그 조건 특히 항공기 형상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항공기 스스로가 자동 회복돼서 나왔고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항공기는 이제 연료를 탑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연료가 항공기 기체에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가능한 많이 탑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윙에도 연료 탱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윙에도 연료 탱크가 있는데 뭘 발견했냐면 이 윙에 있는 연료가 이송 펌프가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제대로 이송이 되지 않아서 한쪽 윙으로 모여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했고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만약에 조종사가 부주의하게 기동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걱정까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러면 시험을 해서 문제가 없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결론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시험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들었죠. 그래서 중간 동체 중간에는 외부 연료 탱크가 장착돼 있고, 윙은 한쪽에 윙의 연료가 모두 모여가지고 고정돼 있고. 근데 사실 일부러 펌프를 고장내지 않는 한 그 상황은 모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안을 또 낸 게 윙에다가 총 연료량의 윙 탱크의 총 연료량에 해당하는 무게를 달자. 그래가지고 280파운드짜리 발라스트를 굳이 달았습니다. 여기다. 그래가지고 그 시험을 했었는데 조건이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디파처 상태에서 요동치다가 자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조건이 조금 안 좋아지면 그 조건이라는 게 항공기 무게 중심이 뒤로 갈수록 특성이 좀 나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로 뒤로 갔을 때는 조종사가 수동 회복 조작을 해서 회복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있었는데 그 윙 퓨엘 어시메트리 상태까지 모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종사 회복 조작에도 반응이 조금 늦었어요. 회복되는 반응이. 그래서 저희가 절차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셋업을 해서 시험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전에 설명 들으신 스핀 리커버리 슈트를 최종적으로 전개하는 고도를 딱 정해놓고 시험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회복이 돼서 그런 슈트 디플로이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때는 거의 그 고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 번만 더 시도해서 안 되면 이건 SR 리커버리 슈트 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또 드라마틱하게 딱 한 사이클 남기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인했으니까 요 조건에서는 디파처 들어가지 마세요 하고 비행 매뉴얼
프라임 매뉴얼에 반영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소리의 벽을 돌파하는 초음속 항공기.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 강력한 제트 엔진 4개를 탑재해 마하 2를 넘나드는 빠른 속도가 콩코드의 가장 큰 장점이었다. 대표적인 노선은 뉴욕과 런던 또는 파리를 연결하는 대서양 횡단 구간. 뉴욕에서 런던까지 일반 여객기로 이동할 때 약 7시간이 걸리지만 콩코드는 이보다 절반 수준인 3.5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1969년 1월 12일 첫 상업 비행을 시작한 이후 36년 만인 2003년 11월 26일 마지막 비행을 마치고 퇴역한 콩코드. 2000년 발생한 추락 사고로 안전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지만 꿈의 여객기 콩코드의 퇴역을 이끈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 소음 때문이었다. 항공기가 음속을 넘을 때 기체에서 발생하는 충격파에 의해 생기는 소닉붐 현상은 충격파가 지표면에도 그대로 전해지면서 큰 소음 피해를 만들어냈다. 이 때문에 콩코드는 이륙 후 먼 바다로 나가기 전까지는 음속을 낼 수 없었고 결국 미국과 유럽을 오가는 대서양 횡단 항로만 다녔을 뿐 중동이나 싱가포르 등에서는 지상의 주민들 민원 때문에 취항 시도가 불발하고 말았다. 미 항공당국 역시 소음을 이유로 미국 상공 내에서 콩코드의 초음속 비행을 전면 금지하는 결정을 내리며 꿈의 여객기로 불렸던 콩코드는 운항 시작 34년 만인 2003년에 퇴역하고 만다. T-50 고등 훈련기 역시 시험 비행 과정에서 소음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제기인 T-50과 안전 추적기 역할을 하던 F-16이 함께 운항하며 시험 비행 장소인 경남 사천시 일대에서 소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폭주한 것이다. 상공 초저고도에서 진행하는 타워플라이바이라 불리는 대기자료 보정 시험을 할 때 저속부터 마하 0.9에 이르기까지 10노트 단위로 속도를 증가시키면서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시험에 참여하는 지상 요원들도 견디기 힘든 수준이다. 특히 축산농가의 민원이 가장 심했다. 소음 때문에 소들이 놀라는 것은 물론 임신 중인 암소가 유산하는 사고까지 발생한 것이다.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사천기지를 사용하고 있던 공군 제3훈련 비행단이었다. 동 대표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고 주기적으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주민들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또한 비행 계획이 결정되면 비행 전날 축산농가에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축산농가에서는 미리 음악을 크게 틀어 가축들이 소음에 놀라지 않도록 했다. 이런 제3훈련 비행단의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소음 민원은 해결됐고 계획된 1146소티의 T-50 시험 비행을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있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정대령님, 앞서 이제 우리 고영각 시험에 대한 아주 드라마틱한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나눠봤는데요. 네.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진행하면서도 이제 기록을 보니까요, 2004년도 한 해에만 총 504소티의 이 시험 비행을 거의 완벽하게 이제 소화를 해냈는데요. 그런데 이듬해로 넘어가면서 비행 소티도 늘고 여러 가지 난관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더 늘어났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정말 깜깜했습니다. 처음에는 2003년 할 때까지 한 120여 소티하고 2004년 죽으라고 했는데 그때 한 500여 소티 했고 그래도 남아있는 게 한 500여 소티 넘게 남아있는데 과연 이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까라는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저 앞에 계시는 그 조금님 항공기 체계과 또는 항공기 사업 주관하는 사업부서에서는 일정 맞춰야 된다. 지정된 기간 내에 무조건 종료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방침을 갖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도 주말에 해야 되고 조종사 비행 횟수도 늘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뭐 어쩔 수 없이 수행을 한 결과 정말 모든 사람들이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다 수행을 해서 목표된 것보다 더 많이 수행을 할 수 있었고 다 지나고 난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같이 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해온 그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막바지에 이제 시간적인 것과 또 싸워야 되고 또 시험 비행 조종사들의 어떤 체력적인 부분들, 개인적인 영역 부분까지 다 이제 헤아려서 했기 때문에 많이 좀 어려웠을 것 같은 생각을 좀 갖는데요. 조 고모님, 네. 근데 말씀을 이제 들어보니까 2005년도 이제 봄부터 이제 고난도 그 비행 시험과 이 전체 시험 비행 시간의 누적 때문에 또 결함이 또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대전에서 사천으로 그냥 여러 차례를 그냥 왔다 갔다 하셨다고 하는데요. 당시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죠. 네. 제가 항공체계과장으로 이제 첫날 부임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한 일주일 전쯤에 700회 비행 기록을 했다고, 자축 행사를 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앞으로 지금까지 27개월 동안 700회를 했는데 앞으로 9개월 동안 10개월 정도 기간 동안 거의 400에서 500까지 비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걸 비하면 약하지만 대충 1, 2, 3, 4호기가 출고되는 시기가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대충 3호기부터 계산을 하면 비행 시험을 이제 그 하는 수준으로 하면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었고 또 과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새로운 과장하고 같이 이제 이 일을 완수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다 마음을 모아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요. 처음에 이제 과장으로서 취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서둘렀던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체계개발 종결 방안, 이거를 정리를 해야 나중에 납품을 어떻게 받고 양산을 어떻게 시작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장 과장들 중심으로 대전의 처장님하고 이제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초기에는 잘 진행되는 것 같다가 3월 언젠가부터 이게 조금씩 그 공군 본부 차원에서 그 소극적이고 또 걱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결국은 공군 지휘부까지 관심을 가지고 걱정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10시간 마라톤 회의를 1, 2주 간격으로 거의 6번 했습니다. 하면서 그 체계개발 종결 방안을 확정을 했는데 그 중간쯤부터 이제 항공기가 결함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평균 그 1호기는 물론 비행 시간이 많았겠죠. 근데 3, 4호기 다 합해서 평균 200시간 정도 비행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비행 시간 후반이고 하니 이제 고난도 비행, 하이지, 그러니까 지휘가 많이 걸리는 그런 비행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항공기도 이제 누적이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시제기를 만들어서 혹사를 한 거죠. 혹사하면서 얼만큼 버티나 견디나 보자 하는 이게 시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결함이 발생하는데, 이제 중대한 결함이 발생을 하면 이제 결국은 비행을 중지시키고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비행을 중지했다가 다시 재개할 때는 공군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기 위해서는 이제 들어가서 보고를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결함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수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지휘부에서는 마음에 안 드시면 더 좀 그 고민해서 더 완벽한 대책을 가지고 항공기에 적용을 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시면 또 이제 또 내려가서 항공기술진과 사업부서와 또 머리를 싸매고 준비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일이 잦았는데요. 대전서 사천까지가 거리가 200km입니다. 200km인데 제가 마지막 떠날 때 늘어난 그 자동차 마일리지를 보니까 4만 킬로가 넘었더라고요. 그래 되면 한 번 왕복하면 400km니까 100회 왕복한 거죠. 제가 집은 대전 계룡대에 있었고 몸은 사천에 가서 이제 일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또는 토요일까지 이제 사천에서 근무를 하고 뭐 한 번 가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왕복이 되는데 많아봐야 60회 정도 될 텐데 100회를 했으니까 주중에 한 번씩 계룡대로 왔다 갔다 하는 계산이 되죠. 어떤 데는 뭐 주 2회, 화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가서 보고를 드릴 때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100회를 운전을 했으니까
대전 통영간 그 고속도로 운전하면 지금도 아주 마음이 편합니다. 그 후에 100회 정도 더 운전을 해봤지만 그 도로에 올라서면 어쩐지 마음이 편해요. 그런 점이 지금 1년을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의 기억이 남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T50 개발팀이 이제 시험 비행을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를 좀 찾아봐야 할 텐데요. 이동규 수석님, 예. 첫 국산 고등훈련기 개발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관에서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좀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비행 중에는 공군 제3 훈련 비행단이 그야말로 정말 천군만마처럼 이렇게 역할을 좀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우선 시험 비행 슬로트 확보를 전폭적으로 이제 지원해줬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TOC 개발 업체가 한국항공인데 한국항공이 이제 사천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사천이라는 데가 공군 제3 훈련 비행단이 위치하고 있는 그 곳이거든요. 한국항공은 그 이전에 그 KF-16 그 면허 생산 때부터 그곳에 이제 터를 잡은 거죠. 왜냐하면 항공기를 만들면 항공기를 띄워야 될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활주로가 있는 곳에 그 공군 기지 옆에 위치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KF-16 항공기 면허 생산부터 그쪽에서 비행을 같이 했죠. 그런데 이제 KF-16 때만 하더라도 양산돼서 나오는 항공기니까 비행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3 훈련 비행단에 그 비행하고 그렇게 특별히 그 많이 그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지장을 주는 수준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T50 개발 비행이 시작되면서는 소티 자체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루에 저희가 최대 7소티를 했으니까요, 하루에.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영향이 3 훈련 비행단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3 훈련 비행단이라는 곳이 다른 공군 기지하고 또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훈련 비행단이다 보니까 학생 조종사 훈련을 전담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3 훈련 비행단 자체의 훈련 비행 소티가 하루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생 훈련 비행이다 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착륙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활주로가 3 훈련 비행단 학생 조종사들 훈련하는 그 항적, KT-1이죠. 그 항적 때문에 1분도 비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기가 거기에 끼어 들어가서 비행을 해야만 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이제 제일 어려웠는데, 그 당시 뭐 공군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사문부에서 지원을 해 주신 게 됐는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제 초도 비행을 포함해서 항공기 자체가 좀 아직까지 확인 안 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함이나 이런 발생 가능성도 높고, 그러니까 이제 그 3 훈련 비행단에서 비행하는 전체 시간 중에 1시간 단위의 시간을 저희가 별도로 배당을 요구를 해서 받았어요. 그러면 3 훈련 비행단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비행할 수 있는 시간에서 그만큼 시간이 주는 거죠. 그러면 학생 조종사 훈련할 수 있는 비행이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공군의 조종사 양성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에 T50 비행 소티가 많지 않을 때는 그렇게 1시간씩 별도 슬롯, 그러니까 그걸 그 비행 시간 단위를 부르는 용어를 슬롯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별도 슬롯을 저희한테 이제 제공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중반 후반에는 소티가 많으니까 하루에 7슬롯을 저희한테 주면 7시간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그럼 사문비가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은 8시간이라고 일중 봤을 때 1시간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도저히 2개의 기관의 비행이 그런 식으로는 갈 수가 없었죠. 근데 그러면 같이 비행을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또 어려운 게 뭐냐면
삼은비에서 운영하는 비행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KT-1이라는 훈련기인데 이 항공기의 특히 그 착륙 패턴에서의 속도가 T-50 항공기하고 한 반 정도, 1.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간격을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저희가 아무리 뒤에 있어도 접근하다 보면 앞질러서 간격이 가까워지고 이러니까 안전적인 간격 분리가 안 되니까 같은 시간대에 착륙 패턴에 두 종류의 항공기를 넣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별도 슬롯을 요구를 하고 그러다 보니 삼원비 비행에 지장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라면 이제 방안을 찾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단독 슬롯을 포기하고 삼훈련 비행단 비행 그 훈련 그 항적들 이착륙 훈련 중간에 약간의 그 패턴의 간격을 벌려주면 그 틈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륙하고 착륙하겠다라는 그 방안을 이제 맨 처음에는 시험적으로 조금 적용해 봤다가 그 처음에는 1시간 간격의 슬롯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착륙만 때만 10분 내지 15분의 그 윈도우를 받았다가 이제 그것도 이제 버거워지니까 하루에 여러 번 배당하기 나중에는 그럼 이착륙 중에 저희가 1분만 벌려달라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가 뜨고 내리겠다 해서 이제 이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저 공군 지원 뭐 말씀하셨는데 그런 지원이 없으면 다 소티를 소화할 수도 없었고요. 특히 그 삼훈련 비행단에 그 많은 분들이 지원을 여러 분야에서 해주셨지만 그 비행 T-50 비행을 그렇게 소화해낼 수 있었던 데는 그 삼은비의 관제사분들 그분들의 역할이 정말 컸습니다. 왜냐하면 타워든 어프로치 관제 하시던 분들이 저희 항공기의 그 접근 속도나 이런 거를 다 나중에는 아셔가지고 어느 정도 간격으로 넣어주면 기존의 KT-1 항공기하고 분리가 돼서 내려줄 수 있겠다는 것까지 나중에 계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시하는 대로 들어가면 그렇게 엉키지 않고 내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 노하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 제한된 공간에 이 그 시험 비행은 해야 되겠고요. 여기저기 엉켜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 부분들을 정책 결정을 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제가 초도 비행하기 전에 실장, 이제 예. 시험 비행 지원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네. 제 업무였을 걸로 판단이 되는데 T-50이 개발했을 초기 단계 초도 비행하고 어느 정도 항공기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지금 얘기했다시피 슬롯 개념을 쓰는데 슬롯이라는 게 삼은비에서는 하루 일과 시간을 8시부터 17시까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시간을 1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이렇게 나눕니다. 구간을 나눠요. 구간을 나눠서 그 구간 내에서 이착륙, 공역에서 가는 임무 이런 것들을 분할해서 다 한 번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예, 그게 슬롯이군요. 비행대대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대대별로 이제 배정을 해주고 그 4개 대대가 있는데 4개 대대 중에 예를 들어 겨울 같은 경우 7개밖에 안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은 최소한 2개씩은 한 비행대대에 줘야 통상적으로 한 개 슬롯 동안에 20 내지 22대가 뜨거든요. 동시에. 그러면은 2개 하면은 한 대대당 44소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2개씩 못 두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주대대하고 분할대대라는 그런 개념을 적용합니다. 일단 22대 중에 12대에서 14대는 주 배정된 비행대대에서 비행 계획을 하고 주 대대로 배정받지 못한 대대에서는 여기 같이 들어갑니다. 계속 하루 종일 같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부하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이런 개념으로 슬롯을 운영하는데 T-50이 처음에 비행할 때는 불안정하니까 이거 하나 통째로 주세요. 이러면 22소티가 동시에 날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은비에서는 반발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 훈련 못한다. 너네들 T-50 비행 소티가 늘어나면 그때마다 이거 다 주면 우리 학생 훈련 조종사 양성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그래서 초기에 초도 비행할 때는 정말로 위험하고 초도 비행하고
필수하게 해야 되는 그런 같은 경우는 하나씩 주세요. 그때만 저희들 쓸게요. 그러다 보니까 적용해서 받아서 썼어요. 썼는데 쓰다 보니까 항공기 결함이 생겨서 비행을 못하게 됐어요. G50이. 그러면 이거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무부에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너네들 주는데 우리도 비행 계획을 같이 할게. 같이 하고 T50이 지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비행 못하면 사무부에서 그냥 들어와서 비행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어렵다. 우리 조종사 양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착륙 시간만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블락과 블락 사이에, 슬락과 슬락 사이에 T50 이륙 시간 얼마, 그 다음에 뒤에 내리기 전에 얼마, 이렇게 해서 구간 이렇게 해서 소티를 늘려가게 된 거죠. 근데 만약에 T50에 뜨다가 비상이 걸리면은 여기는 완전히 풍비박산 나랍니다. 왜냐하면은 22대가 뜨는 도중에 절반은 공역에 올라가서 공중 기동하는 그것을 배우고 학생 훈련이기 때문에 이 착륙하는 걸 또 절반은 기지 상공에서 주변에서 다람쥐 쳇바퀴도씩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 사이를 비집고 가서 비행을 뜨고 내리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비상이 걸리면 다 비워줘야 되잖아요. 5만 군데로 다 그냥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하면서 T50을 비행할 수 있게 해준 그런 그 고마움. 그러셨군요. 아, 지금 가만히 듣다 보니까 무슨 서커스 고개를 막 네.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그래서 정도로. KT1 시험할 때도 처음에 미국의 시험대학교 저희들이 나온 시험대학교 교장이 여기 와서 이제 기술 자문으로 와 있었는데 그 사람이 3훈련 비행단의 비행 훈련 여건을 보고 시험 비행을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나는 못한다. 그런데 KT1이 그 사이에 삐집고 나서 비행을 했어요. 비행을 무리 없이 수행을 하니까 그 사람 말 이건 예술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T50을 하고 나서 기술 고문들도 와서 고개를 절절 흔들다가 다 수행하고 나니까 정말로 혀를 내둘 정도로 극찬을 하고 갔습니다. 예술이 한 차원을 더 넘어서 우리가 뭐 서커스에 네. 뭐 한 그 고개를 보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정 대리님,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외국의 시험 비행 환경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예를 들어 미국은 워낙 뭐 영토도 넓고 뭐 자원이 풍부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나라에서 항공기를 개발하는 나라는 그 항공기 개발 시험을 전담할 수 있는 비행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험할 수 있는 넓은 공역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겪고 있는 이런 그 제약 요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항공기가 준비됐는데 결함이 있어서 제 시간에 못 뜨게 돼도 수정해서 그 다음 좀 연기해서 뜨고 하면 얼마든지 소화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계획한 거를 반드시 해내기 위해서는 준비부터 확인부터 너무 이 신경 쓸 부분들 많고 비행을 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그 심적으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내리면 좋겠는데 비행장은 꽉 차 있고 또 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환경이 정말 좀 물론 공군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해오고 있지만 그런 환경이 갖춰졌더라면 정말 비행 시험을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항공기 개발 후발 국가로서 갖는 또 비애 중에 하나일 테고 그런 부분들 지금 10분 현장에서 경험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축적이 되고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좀 그 실행이 좀 돼야 될 사안으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비행 시험의 횟수, 강도 그리고 위험도까지 절정에 달았습니다. 과연 T50은 무사히 모든 시험 비행을 마쳤을까요?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